대구 외곽 평화요양병원의 아침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오전 6시 30분. 윤미선은 직원 탈의실에서 하얀 가운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입은 가운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지고 명찰을 단 자리엔 바늘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나이를 보여주니까요. 60세. 간호조무사로는 많은 나이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환자들의 이름을 속으로 읊었습니다. 302호 박순자 할머니, 305호 김철수 할아버지, 308호 이영희 할머니. 모두 그녀가 5년 이상 돌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선은 매일 아침 그들의 손을 잡고 체온을 재고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도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윤 선생님. 수간호사 최명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미선은 몸을 돌렸습니다. 최명희는 40대 중반, 단정한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미선을 윤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존칭이 아니라 거리였습니다. 네, 수간호사님. 원장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바로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녀는 묻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훈 원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흰머리가 섞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미선을 보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윤 선생, 앉으세요. 미선은 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 있는 게 편했습니다. 오늘부터 특실로 발령입니다. 네. VIP 병실이요. 401호. 김영우 회장님을 전담하게 될 겁니다. 미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실. 그곳은 병원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까다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일반 병동만 맡았습니다. 제가 특실을요? 네. 회장님 측에서 요청하셨습니다. 경력 있고 성실한 사람을 원한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이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4층은 달랐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조명은 부드러웠으며 공기에선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났습니다. 일반 병동의 소독약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미선은 401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엔 김영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크를 2번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미선은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78세. 김영우.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말기 췌장암 환자였습니다. 차트에 적힌 대로였습니다. 여명 3개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회장님을 담당하게 된 간호조무사 윤미선입니다. 김영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환자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김영우가 말했습니다.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60입니다. 간호사치고는 늙었어요. 조무사입니다. 간호사는 아닙니다. 김영우는 처음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그래요. 조무사. 뭐가 다르죠? 자격증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요.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회장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김영우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미선은 매일 아침 7시에 401호에 들어갔습니다. 체온을 재고 혈압을 확인하고 링거를 교체했습니다. 김영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감사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김영우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집은 어디입니까? 대구 서구요. 가족은? 어머니와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요? 15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김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은 김영우의 손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말랐고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한 손가락씩 천천히 닦았습니다. 손이 따뜻하네요. 김영우가 말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손 말입니다. 참 따뜻해요.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손은 차갑습니다. 당신 손만 따뜻해요. 그런가요? 왜 그렇죠?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오래 이 일을 해서 그런가 봅니다. 손이 익숙해진 거죠. 김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네요. 따뜻한 손. 그날 밤 미선은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우가 통증을 호소했고 그녀는 밤새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물을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새벽 4시 김영우는 잠들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멈춰 섰습니다. 맨날 특실에만 박혀 있잖아. 퇴근도 안 하고. 돈 받는 거 아니야? VIP한테. 그럴 리가. 병원 규정에 어긋나잖아. 규정이 뭐가 중요해.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지. 미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탈의실로 들어가 가운을 벗었습니다. 거울엔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요양비 인상 안내. 다음 달부터 월 180만 원, 2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월급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이틀 뒤 수간호사 최명희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윤 선생, 특실 근무 어때요?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만족하신다더군요. 다행이네요. 최명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윤 선생. 밤 근무는 좀 줄이세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무슨 오해요? 뭐 돈을 받는다거나 특별 대우를 받는다거나 그런 거요. 미선은 최명희를 봤습니다. 최명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병원은 조직이잖아요. 조화가 중요해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명희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미선은 401호로 돌아갔습니다. 김영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점심 드실 시간입니다. 김영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미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게 전부입니까? 네. 그게 전부입니다. 김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살아야 하니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미선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선 여전히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환자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미선은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나갔습니다. 3명의 간호사가 모여 이야기하다가 그녀를 보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선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3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미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익숙했습니다.
병원은 원래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젊은 간호사 2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미선을 보자 대화를 멈췄습니다. 한 명이 작게 웃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두 간호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계단으로 갈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미선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401호에 들어섰을 때 김영우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왔습니까? 김영우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의 안색은 지난주보다 나빴습니다. 미선은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그저 그렇습니다. 혈압을 재는 동안 김영우가 물었습니다. 밖이 시끄럽던데요. 네. 병원이요. 사람들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미선은 혈압계를 빼며 말했습니다. 130에 85. 괜찮습니다. 약은 식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영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12시 직원 식당. 미선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쟁반 위엔 김치찌개와 밥,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새 테이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래. 매달 500만 원씩. 누가 그래? 약재부 김 선생이 들었대. 회장 비서한테. 에이 설마. 병원 규정에 어긋나잖아. 규정이 뭐가 중요해. 돈 앞에선 다 무너지는 거지. 미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치찌개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특실에만 붙어 있는 거야. 퇴근도 안 하고. 60에 저렇게까지 하는 건 진짜 이유가 있는 거지. 아들 의대 보낸다더라. 아들? 벌써 의사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저래? 미선은 일어났습니다. 쟁반을 들고 반납대로 향했습니다. 밥은 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간호사 휴게실. 미선은 로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가 2통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어머님 오늘 식사 거부하셨습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아들 준호. 엄마 이번 주말 못 갈 것 같아. 학회 발표 준비 때문에. 미안해. 미선은 핸드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간호사 최명희였습니다. 그녀는 미선을 보자 멈춰 섰습니다. 윤 선생. 네, 수간호사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최명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방엔 둘만 남았습니다. 특실 근무 좀 힘들죠?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윤 선생. 병원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미선은 최명희를 봤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돈 받는다는 소문이요. 회장님한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 입은 막을 수 없잖아요. 최명희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 충고예요. 좀 거리를 두세요. 회장님하고 너무 가까이 가면 오해받기 쉬워요. 저는 제 일을 하는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병원은 일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곳이죠. 분위기도 중요하고 평판도 중요해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명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윤 선생을 위한 얘기예요. 최명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선은 로커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 7시 401호. 미선은 김영우의 저녁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 네, 회장님. 당신 요즘 표정이 안 좋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영우가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얼굴에 다 나오니까. 미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 일이 조금 복잡해서요. 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거짓말 또 하네요. 김영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미선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김영우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별것 아닙니다. 돈 받는다고 하죠? 미선은 놀라서 김영우를 봤습니다. 김영우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귀는 안 들리는 척하지만 다 들립니다. 간호사들 수군거리는 소리, 의사들 웃는 소리. 나도 알아요. 회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세상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실보다 소문을 믿고 사실보다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들. 상관하지 마세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밤 10시 퇴근길. 미선은 병원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정문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뒷문은 조용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48만 7천 원. 다음 달 어머니 요양비는 220만 원이었습니다. 월급날은 아직 2주가 남았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미선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한 대를 더 기다렸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간호사 회의실. 원래 회의가 열렸습니다. 원장, 수간호사, 각 병동 책임자들이 모였습니다. 미선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맨 뒤편 구석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평범하게 진행됐습니다. 환자 현황, 약품 재고, 다음 달 일정. 미선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VIP 병동 보고입니다. 수간호사 최명희가 일어났습니다. 401호 김영우 회장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최명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선을 봤습니다. 담당 간호조무사 근무시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도한 야간 잔류는 병원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환자가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최명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환자가 만족하고 근무 평가에 문제 없으면 괜찮습니다. 다음 안건. 최명희는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미선도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두 간호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이 감싸주네.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 수상해. 미선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피곤하고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직원 주차장. 미선은 병원을 나서다가 멈춰 섰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간호사 4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미선을 봤습니다. 저기 온다. 4사람이 일제히 미선을 봤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저 나이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 돈이 좋긴 좋나 봐. 쯧쯧. 미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빨리 걸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님, 어머님이 오늘 또 식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군가를 찾으세요. 누구를요? 미선이라고요. 계속 미선아, 미선아 하십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주말에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요양비 입금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론 밤의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금요일 오후 401호. 미선은 김영우의 침대 시트를 갈고 있었습니다. 김영우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 네, 회장님. 이번 주말에 쉬세요. 괜찮습니다. 쉬라고 했습니다. 김영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선은 손을 멈췄습니다. 당신도 쉬어야 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한테도 가족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조카가 옵니다. 당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든 건 나도 압니다. 하지만 견디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 미선은 시트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탈의실에서 가운을 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60세의 얼굴. 주름과 피로가 새겨진 얼굴.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우는 법을 잊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퇴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선생님. 돌아보니 젊은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2년차 이지은이었습니다. 네. 저기 저는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그냥 소문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지은은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엔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미선은 집 앞 골목에 섰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사고로 떠난 뒤 그녀는 이곳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대학에 들어간 뒤로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엔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201호. 문패는 오래전에 떨어졌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벽지 냄새, 습기 냄새, 외로움의 냄새. 전등을 켰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 겸 거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선은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보일러를 틀지 않은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하나씩 펼쳤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 금액 87,300원. 납부 기한 5일 후. 수도요금 고지서. 납부 금액 34,200원. 건강보험료 고지서. 납부 금액 156,800원. 요양원 청구서. 3월분 요양비 180만원. 4월분 요양비 인상 220만원. 미선은 고지서들을 다시 쌓아 놓았습니다. 순서대로 가지런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달걀 3개, 우유 1팩.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였습니다. 냉동실엔 라면 3개가 있었습니다. 미선은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3개가 있었습니다. 미선은 하나씩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은행 48만 7천원, 우체국 12만 3천원, 새마을금고 5만 2천원, 총 66만 2천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야 할 돈은 247만 8,300원이었습니다. 월급날은 2주 뒤였습니다. 월급은 세금 떼고 218만 원이었습니다. 미선은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구인구직 앱을 열었습니다. 급구 편의점 야간 알바. 시간 2300-600. 시급 1만 500원. 모집 새벽 배송 분류 작업. 시간 400-800. 일당 6만원. 미선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병원 근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습니다. 야간 알바를 하려면 퇴근 후 바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편의점 야간 알바 공고를 저장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동실에서 라면을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넣고 스프를 반만 넣었습니다. 남은 반은 비닐봉지에 싸서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달걀 하나를 깼습니다. 2개는 남겨뒀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면이 익었습니다. 미선은 냄비째 식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릇을 쓰면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물이 아까웠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준호, 엄마, 이번 달 생활비 괜찮아? 첫 월급 받으면 조금 보낼게. 미선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라면 국물에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썼습니다. 미선, 괜찮아 아들. 엄마는 잘 지내. 너는 밥 잘 챙겨 먹고 공부 열심히 해. 돈 걱정은 하지 마.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엎어놓고 다시 라면을 먹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 미선은 일어났습니다. 잠은 3시간 잤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었습니다. 보일러를 틀지 않았으니까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청바지와 낡은 패딩. 10년 된 옷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핸드폰, 교통카드.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해맑은 요양원. 대구 외곽 산 아래 있는 3층 건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엔 할머니 2분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미선 씨 오셨어요? 네, 원장님. 어머님 요즘 상태가 안 좋으세요. 식사를 계속 거부하시고 밤에 계속 누군가를 찾으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만 원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요양비가 인상됩니다. 인건비랑 물가가 올라서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월 220만 원입니다. 15일까지 입금 부탁드려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2층 203호에 계세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3호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창문 하나.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85세. 윤옥순. 5년 전부터 치매를 앓았습니다. 이제는 딸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미선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말랐습니다. 미선아.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네, 엄마. 미선이에요. 미선아, 배고파. 밥 먹으러 가요. 같이. 미선은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휠체어로 옮겼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40kg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어머니 앞에 죽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씹지 않고 삼켰습니다. 맛있어요? 미선아. 네, 엄마. 너 누구니?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숟가락을 떴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이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오후 2시, 미선은 요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다음 달 청구서예요.
미리 드리는 거예요. 4월 요양비 청구서. 기본 요양비 200만 원. 식비 15만 원. 기타 간식, 위생용품 5만 원. 합계 220만 원. 미선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할부는 안 되나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도 영세하게 운영해서 한 달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미선은 일어났습니다. 2층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선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왔어요. 미선아. 네, 엄마. 우리 미선이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엄마. 옆에. 어머니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내가 짐이 돼서. 미선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엄마가 날 키웠잖아요. 이제 내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들었습니다. 미선은 1시간 더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오후 5시 미선은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해둔 구인 공고를 다시 봤습니다. 급구 편의점 야간 알바. 시간 2300-600.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미선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거기 알바 모집 공고 봤는데요. 아, 네.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60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저희는 좀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요일 오전 미선은 집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멈췄습니다. 점심은 라면이었습니다. 어제 남은 스프 반 개와 달걀 하나. 오후엔 빨래를 했습니다. 손빨래였습니다. 세탁기가 고장난 지 2년이 됐습니다. 빨래를 널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층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 미선은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4월 지출 예정. 요양비 220만 원. 전기세 8만 7,300원. 수도세 3만 4,200원. 건강보험 15만 6,800원. 식비 15만 원. 교통비 8만 원. 합계 270만 8,300원. 수입. 월급 218만 원. 저축 66만 2천 원. 합계 284만 2천 원. 13만 3,700원이 남았습니다. 5월 생활비였습니다. 미선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준호. 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병원에 학회 참석차 갈 것 같아. 시간 되면 얼굴 보자.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선. 그래 아들. 엄마 기다릴게. 밥은 먹고 와. 전송을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선은 천장을 봤습니다. 버티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월요일 아침 6시 30분. 미선은 다시 병원 탈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명찰을 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오늘도 할 수 있어. 복도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4층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01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김영우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선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쉬었습니까? 네, 회장님. 거짓말 또 하는군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미선은 웃었습니다. 체온 재겠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조용히 묵묵히.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401호는 고요했습니다. 김영우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청진기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29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젊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차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미선은 재빨리 차트를 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일해. 일을요? 특실에서요? 응. 간호조무사야. 준호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낡은 흰 가운, 피곤한 얼굴, 야윈 손. 말씀 안 하셨잖아요. 말할 필요 없었어. 그냥 일이잖아. 침대에서 김영우가 말했습니다. 윤 선생, 저분이 아들입니까?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 아들 준호입니다. 김영우는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가 됐군요. 아직 인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회장님. 준호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차트 확인차 들렀습니다. 오늘 회진에 제가 배정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됐네요. 준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혈압은 안정적이시고 통증은 어떠세요? 그저 그렇습니다. 진통제 용량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김영우의 심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시선이 침대 옆 협탁에 멈췄습니다. 은색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안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뒤엔 세희망장학재단 설립식이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청진기를 빼며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회장님이 세희망장학재단 설립하신 분이십니까? 김영우는 액자를 봤습니다. 네. 30년 전 일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왜 그럽니까? 준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 장학금 받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아들을 봤습니다. 김영우는 준호를 봤습니다. 언제입니까? 김영우가 물었습니다. 2017년입니다. 의대 1학년 때 등록금이 없어서 재단에 신청했고 4년 내내 지원받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그 장학금이 없었으면 저는 의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김영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받은 그 장학금이 김영우 회장에게서 온 것이었다는 걸. 김영우는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덕분입니다. 네. 윤 선생이 나를 잘 돌봐줬으니까 그 보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준호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회장님은 그냥... 아닙니다. 김영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에게 장학금을 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김영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내가 받은 도움을 갚고 싶었습니다. 도움이요? 625 전쟁 때였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어요. 우리 가족은 피난길에 올랐고 그때 한 남자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김영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길에서 그 남자는 우리를 숨겨줬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요. 그리고 말했죠. 살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살아야 해요. 준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대신 총에 맞았습니다. 미선이 작게 소리냈습니다. 회장님. 그 남자의 이름은 윤상철이었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선은 침대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윤상철 그분이 당신 할아버지 맞습니까?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할아버지 625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한테서요. 피난길에서 누군가를 구하고. 김영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했어요. 나와 우리 어머니, 동생을.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미선은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김영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윤상철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하지만 성실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보답이었습니다. 그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도 윤상철 장학금입니다. 당신 할아버지 이름으로 만든 겁니다. 미선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김영우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렸지만 협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7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윤상철님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미선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분 덕분에 나는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재단을 만들고 이렇게 늙을 수 있었어요. 김영우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의 손녀가 나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뭡니까? 준호는 어머니와 김 회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엄마가 회장님을 돌본 건 우연이었습니다. 김영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윤 선생이 그분의 손녀인 줄. 이름만 봐서는 알 수 없었으니까. 그럼 어떡해? 당신이 왔으니까 알았죠. 윤 선생의 아들이 장학생이었다는 걸.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인연이. 김영우는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은인의 가족을. 미선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윤 선생. 네, 회장님. 이제 알겠습니까?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입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우는 준호를 봤습니다. 당신도 의사가 됐으니 이제 어머니를 편히 쉬게 해드리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김영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께 전해주세요. 김영우가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30분 뒤 준호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미선이 따라 나왔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너한테 미안해. 말 안 해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아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수간호사 최명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미선과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윤 선생, 저분이 제 아들입니다. 최명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사? 네. 인턴입니다. 최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도울게요. 괜찮아, 준호야. 너는 내일 열심히 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월급 받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보낼게요. 미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아들. 그날 저녁 401호. 미선은 김영우의 저녁약을 준비했습니다. 김영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 네, 회장님. 오늘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죠. 당신 할아버지께, 그리고 당신에게. 미선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김영우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곧 갈 것 같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나는 충분히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선생, 내 변호사를 한번 만나주시겠습니까? 변호사요? 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밤 10시 미선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늘엔 별이 보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준호. 엄마, 오늘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웠어요. 사랑해요.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미선. 나도 사랑해, 아들. 잘 자. 별빛 아래 미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운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을 이어놓고 있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넘어서 수요일 밤 9시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선은 401호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깥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김영우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회장님, 링거 속도 조절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영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첫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비가 오네요. 네. 오늘 밤 폭우 예보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비는 좋아요. 미선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김영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선생,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영우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영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1월. 나는 10살이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6살 동생 셋이서 피난길에 올랐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우리만 남았었죠. 김영우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막혀 있었고 사람들은 너무 많았어요. 추웠습니다. 눈이 내렸고 우리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불빛이 잠깐 깜빡였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어떤 마을 근처 폐가에 숨었습니다. 그때 총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인민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뒤지고 있었어요. 피난민을 찾아서요. 우리는 숨죽였습니다. 어머니가 동생 입을 막았어요. 김영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빗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인민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군복을 입었지만 국군이었어요. 김영우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를 보자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벽장 안에 숨겼어요. 빨리 조심스럽게. 그런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인민군이 폐가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미선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남자는 벽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는 벽장 틈으로 봤습니다. 김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민군이 물었습니다. 누구냐? 그 남자는 대답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수상하다. 따라와. 그 남자는 따라갔습니다. 문 밖으로. 그리고 천둥이 다시 쳤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입을 막았습니다. 김영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벽장 안에서 하루 종일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나왔어요. 그 남자는 폐가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김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그분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신분증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우는 미선을 봤습니다. 윤상철, 29살, 대구 출신. 미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분이 당신 할아버지입니다. 김영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70년 동안 그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윤상철, 우리를 구한 은인. 미선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어머니는 그분을 묻어드렸습니다. 해가 뒤편에. 표지도 없이 조용히. 그리고 우리는 부산으로 갔어요. 김영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자랐습니다. 사업을 했고 성공했어요. 하지만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드신 건가요? 네. 김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상철이라는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했듯이 나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미선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영우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그분의 신분증입니다. 70년 동안 간직했어요. 미선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군인 신분증. 성명 윤상철. 생년월일 1922년 3월 15일. 본적 대구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강했습니다. 미선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분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습니다. 김영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의 손녀가 나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운명입니다. 맞습니다. 운명이에요. 천둥이 다시 쳤습니다. 정전이 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병실을 비췄습니다. 김영우가 말했습니다. 윤 선생, 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나는 충분히 살았어요. 78년. 길었습니다. 김영우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당신 할아버지께 빚을 갚아야 해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미 충분히. 아닙니다. 김영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내가 받은 생명의 은혜는 돈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내일 변호사가 옵니다. 당신을 만나러요. 변호사요? 김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유언을 들어주세요. 부탁입니다. 30분 뒤 정전이 복구됐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미선은 신분증을 다시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을. 그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할머니에게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 누군가를 도우려다 돌아가셨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미선은 신분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여기 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간호사 최명희였습니다. 윤 선생, 아직도 여기 있어요? 네. 회장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최명희는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김영우를 봤습니다. 편안해 보이네요. 네. 최명희는 미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윤 선생, 사과할 게 있어요. 네. 제가 오해했습니다. 당신을.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휩싸여서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최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최명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밤 11시 미선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에서 물냄새가 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응, 준호야. 오늘 회장님이랑 긴 대화 나누셨다던데요. 괜찮으세요? 미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응, 괜찮아.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봐. 사람을 구하셨대. 목숨을 걸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응. 그 사람이 바로 김 회장님이셨어. 할아버지가 구한 사람. 엄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우연이 아니라 운명으로.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엄마. 할아버지도 엄마도. 미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 목요일 오전 10시 401호.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김정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김영우가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윤 선생, 앉으세요. 변호사님, 시작하시죠.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오늘 윤미선 씨께 일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선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회장님께서는 전 재산을 윤상철 기념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미선은 놀라서 김영우를 봤습니다. 회장님. 김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상철. 당신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가난하지만 성실한 학생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미선을 봤습니다. 윤미선 씨를 초대 이사장으로 지명하셨습니다. 미선은 숨이 멎었습니다. 저를요? 네. 회장님께서 원하십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김영우가 말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윤상철의 손녀니까요. 하지만 그리고 당신은 성실합니다. 따뜻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미선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 변호사가 떠났습니다. 미선과 김영우만 남았습니다. 윤 선생. 네, 회장님. 받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미선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영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밖엔 해가 나고 있었습니다. 비겐 하늘이 맑았습니다. 김영우가 말했습니다. 윤 선생, 당신 손 좀 잡아도 될까요? 네, 회장님. 미선은 김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네요. 역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감사하죠.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그들을 이어주었습니다. 은혜와 감사로. 금요일 새벽 4시 37분 401호의 모니터 알람이 울렸습니다. 미선은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잔 채였습니다. 재빨리 일어나 침대로 갔습니다. 김영우의 호흡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비켜서세요. 준호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의사가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는 평평한 선만 그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담당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됐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죠. 준호는 천천히 손을 떼었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4시 52분. 미선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김영우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준호만 남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미선은 김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를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회장님 덕분에 저희가 여기 있다고.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3일 뒤 장례식장. 서울 시내 대형 장례식장 1층 특실이었습니다. 고 김영우 회장 빈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업인, 정치인, 교수, 의사들. 수백 명이 다녀갔습니다. 미선은 상주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조문객 중 젊은 남녀가 많았습니다. 20대, 30대. 그들은 미선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도 장학금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둘째 날 오후 빈소에 변호사 김정수가 왔습니다. 윤미선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미선은 변호사를 따라 작은 상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이 공증됐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회장님의 전 재산은 윤상철 희생기념재단에 기부됩니다. 금액은 약 320억 원입니다. 미선은 숨을 멈췄습니다. 320억. 네. 부동산, 주식, 현금 포함입니다. 둘째, 재단의 목적은 가난하지만 성실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년 100명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셋째, 윤미선 씨를 초대 이사장으로 지명합니다. 임기는 5년이며 연임 가능합니다. 저를요? 네. 회장님의 명확한 의지였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윤미선 씨 개인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미선은 빈소로 돌아와 편지를 열었습니다. 김영우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지만 또렷했습니다. 윤미선 선생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70년 전 윤상철님이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나는 그 은혜로 살았고 사업을 했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윤상철의 손녀.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 당신 덕분에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재단을 당신에게 맡기는 것.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윤상철의 이름을 이어가 주세요. 감사했습니다. 김영우 올림. 미선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셋째 날 발인식. 영정 사진을 든 준호가 앞장섰습니다. 미선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조문객들이 길 양쪽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구차가 출발했습니다. 미선과 준호는 뒤따르는 차에 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미선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 선물을 주셨어.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기회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엄마. 나도 아들. 일주일 뒤 평화요양병원. 미선은 간호사 스테이션에 섰습니다.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수간호사 최명희가 받아들었습니다. 윤 선생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새로운 일을 해야 해서요. 재단 이야기 들었습니다. 모두 놀랐어요. 최명희는 사직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윤 선생, 정말 미안했습니다. 오해해서.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미선은 최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간호사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병원 일이 쉽지 않잖아요. 최명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선은 탈의실로 갔습니다. 10년 입은 가운을 벗었습니다. 로커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01호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빈 병실이었습니다. 미선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 갑니다. 약속 꼭 지킬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6개월 뒤 서울 강남.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정문 위에 간판이 걸렸습니다. 윤상철 희생기념재단.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학생들, 기자들, 교육계 인사들. 미선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옆에는 휠체어에 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상철 희생기념재단 이사장 윤미선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 분의 희생 덕분입니다. 1951년 625 전쟁 중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돌아가신 윤상철. 제 할아버지입니다. 미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는 낯선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가족 중 한 명이 김영우 회장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드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학생들을, 꿈이 있지만 기회가 없는 젊은이들을 돕겠습니다. 미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할아버지 이름이 여기 새겨졌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정면 벽에 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생명을 살린다. 그 아래 2개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왼쪽은 윤상철,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 오른쪽은 김영우, 정장을 입고 미소 짓는 노인. 준호가 어머니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회장님 덕분이야. 아니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회장님을 따뜻하게 돌봤잖아요. 미선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텼어. 저도요, 엄마. 1년 뒤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 100명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직업학교 학생들. 미선은 한 명 한 명에게 장학증서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네, 이사장님. 마지막 학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장학금 덕분에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선은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계속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수여식이 끝나고 미선은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김영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셨죠? 100명이에요. 올해만 100명. 회장님 뜻대로 했어요. 사진 속 김영우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엄마, 미선이에요. 미선아. 네, 엄마. 왔어요. 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미선을 봤습니다. 미선아,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네, 엄마. 고맙다고 하시더라. 미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엄마가 할아버지 이름 지켰어요. 그래, 잘했구나.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선은 1시간 더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2년 뒤 재단 사무실. 미선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장학생 명단이었습니다.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레지던트가 됐습니다. 엄마, 편지 왔어요. 누구한테서? 장학생이요. 첫 해에 받은 학생. 편지를 건넸습니다. 미선은 펼쳤습니다. 이사장님께. 저는 2년 전 장학금을 받은 김지수입니다. 그때 저는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덕분에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간호학과입니다. 이사장님처럼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선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기뻐서.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엄마. 나도 아들. 그날 저녁 미선은 재단 로비에 섰습니다. 초상화 앞에 윤상철과 김영우, 할아버지, 회장님. 보셨죠? 150명이 공부하고 있어요. 내년엔 200명으로 늘릴 거예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회장님의 은혜도요. 이제 모두가 알아요. 따뜻한 손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미선은 초상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로비를 비췄습니다. 벽에 문구가 빛났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생명을 살린다. 3년 뒤 어느 봄날 재단 앞 공원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미선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63세가 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약혼녀와 함께였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미선은 젊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쁘네요.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벚꽃을 봤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미선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응.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아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의 희생이, 10년 전 그녀의 헌신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